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SSO가 바로 121선 3차 매수 타이밍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소액 분할 매수를 국내 계좌 S&P 500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 역시 강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가 다시 마이너스 3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좀만 더 하락하면 웅덩이 매매법 61선 매수 타이밍과 만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61선에 어제 닿을 뻔했지만 결국 닿지 않았는데요. 오늘 하락하면 61선 매수 타이밍이 체결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어제 딱 121선에 닿으면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를 1일차로 총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는 현재 계속 관망하면서 가장 가까운 61선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하락했다가 말아 올렸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말아 올렸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장기 추세를 결정짓는 하늘색 200일 이평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원을 보시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던 작년에 계속 200일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그대로 다시 내리꽂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1년이 지난 얼마 전 드디어 200일 이평선을 뚫어주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만약 금리가 상승하고 연준의 긴축 우려로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200일선과 마주하게 될 텐데 과연 상승 추세를 이어주는 단순 조정이 될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로 판명이 날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를 꼭 지켜봐야 합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개별 주식으로는 엔비디아가 특징주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셀프 오퍼링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셀프 오퍼링이란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한 번에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파는 건데요. 셀프 오퍼링은 한 번에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비율만큼 일정 기간에 거쳐서 조금씩 물량을 풀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테슬라가 이 방식을 통해 꽤 많은 자금을 확보했었죠. 재작년 테슬라 투자자들이라면 대부분 기억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엔비디아가 이를 추진하는 건 어떤 투자를 위함일까요? 아니면 단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일까요? 또는 현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날 드디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하던 국채금리의 재상승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중 무려 5.75%라는 전망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엔 최종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5.5%였는데 어제 결국 5.75%라는 최종금리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축을 계속 강하게 하냐? 라는 질문의 핵심적 내용은 결국 인플레가 잘 안 잡힐 것 같기 때문에 고용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연준 위원들은 당연히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전망은 점점 더 높게 더 오래 바뀌고 있고요. 먼저 어제 라파엘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5.75%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닌 내년까지도 높은 금리를 쭉 유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장이 왜 이 발언에 주목했냐면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올해는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엔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내년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매파로 불립니다. 닐 카시카리 역시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고금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월 FOMC 회의에서 25bp와 50bp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닐 카시카리의 발언에 시장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3월 25bp, 50bp보다 더 중요한 게 3월 FOMC에서 공개되는 점도표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볼 때 그리고 지난 12월 점도표보다 이게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 봤을 때 5.5%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5.75%라는 기준금리 전망이 나타난 겁니다. 현재 환율은 1313원으로 금리에 비해 큰 상승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5.75%까지 금리 전망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된 세계 경제 지표들이 모두 긴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 PMI가 발표되었는데요. 일단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는 확장 국면,
이 수치가 50 아래일 땐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7.7로 발표되면서 당연히 경기는 수축 국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월 47.4보다는 소폭 상승했다는 겁니다. 즉 생각보다 여전히 경제는 잘 버티네 라는 것으로 연결되며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데 경제는 잘 버티면 연준은 더욱 긴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를 더 키워주는 독일의 CPI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7% 상승했고 전월과 비교해도 0.8%나 상승한 겁니다. 특히 식품과 서비스가 더 상승했죠. 즉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고, 거기에 중국 PMI가 발표되었는데 이게 완전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치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 회복이 중요한지 인플레이션 둔화가 중요한지 시장도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의 PMI 서프라이즈는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5.75%라는 최종금리 전망이 등장한 것이죠. 우리가 5% 위로 금리 올라갈 것이라고 재작년 그리고 작년 초에 생각이나 했나요? 높아봐야 3% 정도로 전망했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예측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즉 경제를 맞추거나 시장의 주가를 맞추거나 금리를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것에 대해 피터 린치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조차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웅줍에 집중하며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에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플랜 3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되기 하루 전 멕시코에 새로운 테슬라 공장이 설립된다고 멕시코의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했죠. 그리고 다음날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되었습니다. 핵심 부분만 공유드리면 이번에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저가용 모델은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델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저가용 모델은 멕시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이 무려 50%라고 합니다. 거기에 생산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딱 요약하면 이것들이 끝입니다. 바로 효율성 극대화. 테슬라는 계속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거기에 생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건 역시 추구하고 있죠. 또 고품질까지 추구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 속도는 빨라지는데 품질은 고품질을 유지한다?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이는 마진 극대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게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에 출시된다 라는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과연 올해 출시 예정,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이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급등했었죠. 지수는 떨어져도 혼자 상승하던 테슬라가 이 발표가 끝나고 테슬라의 주가는 5%에서 6%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저비용의 새로운 모델 공개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설명드리면서 보통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이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급등을 보이다가 이벤트가 딱 끝나면 실망 매물 또는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와 함께 하락한다. 보통 그렇게 움직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투자자분들도 그리고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이 우리 포지션에 변화를 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오래 보유한다. 최소 5년은 보유한다 라는 전략으로 투자하는 웅줌러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산을 불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아래로 굴리는 것과 같으며 그 언덕은 될 수 있으면 길면 길수록 좋다. 나는 무려 56년짜리 긴 언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굴려왔을 뿐이다 라고 조언해줍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56년짜리의 긴 언덕은 힘들겠지만 하다못해 그 10분의 1 정도인 5년짜리 긴 언덕에서는 눈을 굴려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면서도 최대한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도 솔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방법은 수많은 위기를 견뎌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사라질 것만 같고 10년 동안 회복이 안 될 것만 같고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 위기를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해야만이 그 고통값을 수익으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1년 고통값을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분명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단 하나
시간을 무기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안타 증권과 함께하는 현금 지급 이벤트는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공개할 예정이니 꼭 빠르게 참석하셔서 현금 10,000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